평 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기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특강 의뢰를 받은 건 국회의원 자격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호남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신분이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었어요. 국회의원 겸 해가지고 또 장관이 돼서 이 휴일 같으면 그대로 하겠는데 오늘이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이 농업계통 언론에 많이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느라고 사실은 제가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에 어디 다니면서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연구를 좀 해서 내놨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부실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미리 제가 양해 겸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굉장히 우리 전남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 능력을 갖는 단위 제철소가 바로 이곳에 있고 또 석유화학의 석유와 관련 제품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완제품까지 전국에서 또 두 번째로 큰 산업 기지를 또 이 지역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년간 생산량이 55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고등학교 동문들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잖아요. 또 이 아울러서 우주선을 유일하게 쌓아올린 지역도 동부 지역입니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곡성 공이 불에가 빠졌습니까? 그 지역은 요즘 펜션이 제일 잘 된 데 아니에요? 전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지역이 바로 전남 동부권이어서 동부권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또 필요한 얘기들을 지역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전 생략하겠습니다. 순서는 문재인 정부와 제목이 지방 분권과 동부권을 나갈 길이기 때문에 분권 시대 또 균형 발전의 문제 그리고 지방 분권을 균형 발전은 동력으로 삼아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동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비교적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어떤 흐름은 크게 보면 민주가치와 진보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가치는 무엇인지 진보가치는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요즘 헌법 그전에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죠. 근데 그걸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바꿔가지고 야당에서 굉장히 막 반대하고 떠들고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지금 이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똑같은 소리 같은데 왜
그토록 흥분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까?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보수적 가치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 일일이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자유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시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 그냥 내비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도록. 그게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시장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시장이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은 자유죠.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관점은 시장 경제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보수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와 반대로 정치적 관점에서 간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방임을 하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니까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간섭을 해라. 그게 말하자면 민주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죠. 응? 뭐 하나 있는데? 빠졌구나.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아까 민주주의적 가치가 진보 가치하고 통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 보세요. 큰 정부 지향, 규제의 적정수준 유지란 말이 들어있죠. 오늘 가시면서 이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비교되는 이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한눈에 다 보게 돼요.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시장은 자유와 통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정부 기능이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정부 체제에서 정부 기능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땠어요? 제일 먼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이명박 때 전봇대를 뽑자. 박근혜 때 손톱 밑에 가시 뽑기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들어본 기억 나실 겁니다. 그건 전부 다 기업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 얘기 강조는 않죠. 그러죠?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정부 기능, 공공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늘려야죠. 그리고 공공 일자리 만들자고 계속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주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규제에 만능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 필요한 규제를 운영을 하려면 정부는 일정한 정도의 인력과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가 80만 개에 달하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보 가치와 여기 나오는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안 하면 하는 것마다 미워. 이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진보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하는 것마다 이해가 가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하면 하는 것마다 이쁜 짓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야당이 아주 극한적인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와 진보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려면 함께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민주가치와 자유주의 가치는 사실은 서로 함께 가야 돼요. 이걸 지금처럼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죠.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근데 또 뭣도 같이 주장해요. 혁신 전략을, 혁신 성장도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 그 3대 원칙이 뭐냐면 1번 소득주도 성장, 2번 혁신 성장, 3번 공정경제. 공정경제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혁신 성장은 바로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규제 완화를 토대로 한 벤처 기업이나 소위 창업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문재인 정부도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하지만 자유주의 가치도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드렸고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지방 분권 시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연방제에 준하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미국의 주, 독일의 주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자치권의 범위를.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가 좀 이 사용이 좀 서툴러서 좀 불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키워드는 이건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공무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공공성, 아까 얘기했죠? 공공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성, 전 국민들이 골고루 보편성을 지향하고, 평등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세 가지. 그러니까 공공성, 보편성, 평등성, 이 세 가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모든 정책에 녹아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균형발전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의 틀이 제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을 열심히 짜고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발전의 틀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같이 일자리가, 이제 아까 제가 공공일자리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시사를 하는 말씀을 한번 하셨죠.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대기업이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앞으로 5년 동안 만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그렇지만은 그 81만 개는 민간 대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로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늘 얘기가 반복되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운명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인축처럼 돌아가고 있네. 그래서 신산업의 일자리가 결합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제 전략이고요. 동북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북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요약을 좀 해보면 개발과 이 동북권은 전남 경제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지금 70%로 줄었지만 전남 전체 그 GRDP의 70%를 동북권이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동북권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개발이 진전된 지역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늘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 진행된 개발과 함께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존과 환경이 함께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 점을 제일 먼저 전략을 꼽고요. 두 번째, 관광. 이 지역은 결국은 이제 개발 산업화와 함께 관광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제가 농림부 장관이기 때문에 요건 집어넣었어요. 사실 4가지만 있었는데 농업 농촌도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부시장 교수님도 계시는데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이 과거와 지금과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예요. 여수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수가 전국 경제권의 사실상 교두보예요, 교두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왜 그러냐? 과거에 누렸던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북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누려왔던 그러한 영화를 왜 지금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저는 교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상교통 시대여가지고 하동에서도 또 남해에서도 고흥에서도 보성에서도 다 배 타고 여수로 왔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순천도 가고 광양도 가고 광양도 배 타고 여수 갈 때 배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배 안 타고 다니잖아요. 차로 다니고 육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2012년 세계 박람회를 하면서 여수의 교통 사정이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남해하고도 하동하고도 고흥하고도 보성하고도 광양은 이제 이순신 대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다 격절이 됐다 그러죠.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연결선. 그러니까 교통 중심지로서 전남 동북권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과거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딱 중간에서 배로 싹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동북권에서는 외부 접근성과 권역 내 연계성, 그러니까 결국 교통망 확충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철과 석유화학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철은 이미 중국한테 추월을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중국하고 기술이나 생산 역량이 비슷하다고 해요. 석유화학은 지금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언제 추월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동북권을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는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 이제 제철과 석유화학인데 이 제철과 석유화학이 경쟁국인 중국에 따라 잡히거나 잡힐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나와야 돼요. 제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대한민국의 제철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중국의 이 추월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당연히 해답이 나와야 돼요. 또 석유화 곧 추월당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고민을 동북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정부가 더 노력을 하도록 추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이 자리에 다 동북권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하나 던지는데 그러고 있다고 보신가요? 지금 석유화학이나 제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역 내에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전남 동북권은 정말 심각한 산업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물론 정부가 해야죠.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 지역에서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노력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않으면요, 좀 있으면 가짜없는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개발사업과 환경보전 적립금제도, 시군별 개발오염 총량제, 개발사업 광역협의회, 좀 생소한 얘기들이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나온 것들이에요. 이 지역 공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야만이 개발과 그 환경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써놨어요. 검토해봐라. 써놨습니다. 또 두 번째, 또 공약에 이제 동북권이 같이 보완적으로 경남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약에 보면 경남 남해안, 그러니까 전남 동북권하고 연결된 지역이죠. 남해안은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구성한다.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 휴양 배틀을 주장합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소리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 관광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개발을 주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러한 발굴된 대안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요. 중앙정부는, 저도 뭐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중앙정부는 전남 동북권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북권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 죽게 들고 와서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항의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느냐, 그 노력을 어디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그 배분되는 정책적 계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때 써놨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발굴해라.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을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당당하게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틀린가 보네. 틀린가요? 맞습니다. 좀 치네요.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뭘 해놓을까 하다가 공약을 내놔야겠더라고.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이 약속했는데. 그럼 이렇게 지키시오라고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정부권에서. 맞는 말이죠? 네. 이제 이해가 가시니까 대단히. 그다음 또 제가 한번 이것은요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공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뭐 그럴싸한 한번 해봐야겠죠. 여수 밤바다를 비롯해 순천 고흥만, 또 저는 언제나 경남 서구권을 같이 갖고 가요. 그래야 서로 상호 보조적 보완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농림부 장관이니까 농업 농촌도 꼭 잊지 말고 함께 이런 정도는 지금 동북권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체험농원이나 융복합 육사산업단지, 이거 지금
이미 이 고흥이나 고성, 구례, 광양 지역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됐대요. 경기도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화하고 스마트화하는 노력 이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 농업 관련 시설을 통해 가지고 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청춘창고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 흥덕동에 있던 거. 순천 무시장님. 어? 그걸 조국동이라고 합니까? 순천 역 앞에 조국동 한번. 오늘 틈 나시면 일제에서 오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농촌 관련 시설도 이렇게 활용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참 보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춘창고를 참고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스마트화하고 6차 산업 단지로 융복화해 나가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내외 연계 접근성은 아까 도로망 관계였습니다. 왜 전남 동부권이 과거에 비해서 자꾸 전남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냐? 저는 아직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여수와 고흥도 연결하고 또 부산 목포간 지금 앞으로 해안으로 나가는 도로들을 잘 활용을 하고 여수와 남해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연도 사업을 촉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물류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연계성을 좀 강화하는 노력을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제일 많은 비중을 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것이 바로 석유화학과 제철 산업의 리모델링입니다.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일본어로 나와야 되는데 5번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첨단 화학 소재 중심 유화 신산업 육성, 미래 소재 육성. 여기는 뭐 바이오 화학, 플라스틱, 수송기기, 특수고무, 고기능성 탄성 소재 산업화, 친환경 바이오 화학 복합 소재 개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이것이 뭐냐 이 내용이 이게 지금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공약집에서 제가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지켜라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래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지역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찾아서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요. 그러고 있는지 한번 동부 취재본부에서 감시를 좀 하세요. 그래서 안고 있으면 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해라고 하니까 맨날 여론만 갖고 취재하면 안 됩니다. 요것을 취재를 했어요. 요것을 요거 이제 공약이니까. 또 그럼 이제 광양에 이제 제철 산업도 또 지금 위기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 단지 조성. 그래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중심 경량 소재 부품 기업 육성, 계룡산단을 마그네슘 판재 공장 등 중소기업 단지화, 초경량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 저도 이것도 뭐 제가 쭉 말씀을 해드렸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약집에서 뵙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집에서 뵙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동부권에서. 자,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중심 경량 소재 부품 기업 육성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무슨 단지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다가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몫을 못 찾아보는 거예요. 동부권에서. 회룡산단에
중소기업 단지화를 하는데 그 안에 반드시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해룡산단 뭐 마그네슘 판재 공장 유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무슨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 이걸 만들어서 중앙정부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처음에는 잘 동의를 안 해주시더니 이제 좀 지나가니까 다 이해를 하시네. 그래 맞아요.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왜? 제가 이 동부지역 산업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뭘 제시할 것이냐. 제일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약속했던 걸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다른 거 안 보고 공약집을 살펴봐서 거기에 나온 대로 뵙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우주 항공산업도 저 동북권에 관련돼서 내가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개발 등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보도와 과감한 우주 항공 연관 산업단지 조사, 공 청소년 우주센터 확장, 우주 항공 관광산업 육성 추진. 우리 보좌진이 그림은 사천웅비라고 한자를 못 읽으니까 이렇게 내놨던 것 같아요. 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공. 해놓은 사람들이.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백했어요. 요것도 공약집에서 백힌 거예요. 이거 해라고 해야 돼. 공은 부부스님. 응? 해라고 해. 공은 부부스님 계시나요? 가버렸네. 그 옆에 보수 무공수가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지? 그래서 해라. 공약에 나와 있다 그러더라. 아마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들으면 공약에 나와 있는 공약집에 대통령 공약집에. 세계 박람회 활용도 굉장히 동북권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 여수를 가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이 서부권 공통사업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서부남 동북권. 그래서 이 세계 박람회장이 정말 제대로 활용이 돼서 이 개발의 효과가, 이 발전의 효과가 광양, 순천, 보성, 공, 또 저기 구례까지 다 미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래요. 쭉 지금까지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딱 마지막 페이지에서 하는 말이 이거. 전남 동북권은 문재인 정부의 창업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번영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분권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전국의 번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부터 공약했던 바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고 그걸 정부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할 때 농림부는 별로 없습니다. 저 산자부나 기재부 가서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는 전남 동북권을 새롭게 정말 도약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국토 균형 발전을 이 지역에서부터 꼭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